경제와 투자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미국의 긴축 우려가 다시 재점화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발 경제 위기까지 겹치면서 금융시장이 변동성을 주고 조정이 길어집니다. 조정 장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오늘 조정 장세 액션 플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경 한화자산운용 마케팅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시장이 그러게요. 조정 양상이 좀 길어지고 기간적 조정이 아니라 가격 조정까지 나타나는 상황인데요. 뭐가 이렇게 시장을 좀 누르고 있는 겁니까? 그 시장을 둘러싼 환경, 매크로 변수부터 좀 점검해 주세요. 네, 사실은 가장 모든 거에 앞서서는 가격이 앞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연초로 좀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상당히 비관적이었습니다. 그랬죠. 근데 예상 밖으로 시장이 상당히 강하면서 상반기에 특히 뭐 중국을 제외하고 나면 뭐 미국, 우리나라, 또 일본, 심지어 유럽까지 전반적으로 시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상하고 달리. 근데 그때 많이 오르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이익이 많이 올라서 올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았고요. 기억하시겠지만 몇몇 뭐 엔비디아 같은 특정 종목을 제외하고 나면은 대부분은 이익은 빠지는데 주가는 오르는, 결국은 그 회사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잣대가 이제 유연해지면서 상당히 이제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올라가는 멀티플 확대 구간이 상당히 지금 진행이 됐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사실은 시장에서 뒤늦게 비관적으로 봤던 분들이 뒤늦게 뛰어들면서 6월, 7월 달에 강한 상승 랠리 마지막까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부터는 이미 주가는 많이 올랐고 그 사이에 상반기 때 상당히 좀 잊혀졌던 매크로 변수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중요하게 느껴지는, 이제는 왜냐하면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뭔가 또 트리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동안 상대적으로 잊혀졌던 매크로 변수들이 지금은 이제 다시 좀 중요해 보이는 그런 시점으로 진입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분석이십니다. 사실은 금리를 뭐 내리기 시작했던 것도 아니고요. 실적이 좋아졌던 것도 아닌데 가려져 좀 있었는데요. 상반기에 글로벌 주가 상승의 키워드를 한마디로 말하면 쏠림이죠. 미국도 빅테크 몇 개가 갔고 우리도 2차 전지 중심으로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걸 좀 조정하는 과정으로 보셨는데 긴축에 대한 것들이 계속 시장을 발목을 좀 잡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연말까지 시장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있어야 했던 변수들이 그러면 계속해서 연말까지 발목을 좀 잡을 요인들인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그게 아마 답을 같이 합해서 하면은 상반기가 예상 밖으로 좋았던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유동성 장세였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원래는 연준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긴축입니다. 유동성을 줄이는 방향이었잖아요. 금리 계속 올렸고 시장에서 그 사이에 자기네들이 사주었던 국채들을 매도하거나 만기가 되면은 추가로 더 사지 않거나 이런 방식으로 상당히 긴축을 유지를 했는데, 의외로 상반기에 왔었던 가장 큰 유동성 장세, 보통 이걸 누구는 이제 소위 그 스텔스 QE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리 없이 갑자기 이게 나타난. 근데 스텔스 QE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던 게 미국의 재무부였습니다. 부채 한도 기억하시겠지만 6월 달에 그 난리치기 시점까지 1조 달러를 그냥 자기의 그 계정에서 신규 발행 없이 그냥 쭉 1조 달러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1조 달러를 시장에 그냥 푼 셈이 된 거죠. 실제로.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중국이 당연히 좀 유동성을 좀 풀었고요. 거기에다가 일본까지도 유동성을 상당히 풀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몰려서 유동성 장세가 왔는데, 지금은 이제 재무부가 채권을 다시 찍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연말까지 시장에서는 원래 그 지금 예측은 재무부가 발표한 거는 한 6천억 불 정도 발행이었는데 시장은 한 7, 8천억 불 생각했는데 최근에 재무부가 표변해서 1조 달러까지 찍겠다. 그러면은 시장의 예상보다 한 3천억 달러 이상이 더 시장에서 유동성이 흡수되는 거겠죠.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사실 가장 큰 걱정이 됐던 거는 일본입니다. 일본이 그 사이에 꽉 붙잡고 있던 금리 상한제, YCC라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지난 한 2, 3주 전에 깜짝 발표를 했죠. 새로운 신임 총재, 우에다 총재가 금리 상한제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워낙 미국,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큰 경제 대국들 중에 일본만이 제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싼 금리에서 돈을 빌려다가 전 세계의 위험 자산에 투자하던 소위 엔캐리 트레이드가 더 이상 이제 작동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 그 돈을 넣어주던 미국 재무부와 일본은행이 표면 돌아서 다시 긴축으로 합세하고 연준의 원래 긴축이 유지되니까 결국은 하반기로 갈수록 긴축, 그러니까 소위 유동성 장세의 파지티브한 것이 이제 하반기로 가면은 역으로 부정적으로 미치는 것들에 대해서 금리는 올라가고 시장은 좀 걱정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피치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내렸고요. 이어서 이제 미국 그 은행들 물론 뭐 대형 은행보다는 중소형 은행입니다만 또 이제 신용 평가 기관들이 신용 강등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3월에 실리콘밸리 사태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긴장감이 높았고요. 소위 이 시스템 위기로 가는 것 아니냐 우려가 많았는데 봉합이 됐고 지금 나오는 이런 은행에 대한 경고는 파장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일단 사실 피치는 전 세계 그 주요 신용평가사 중에 제일 좀 작은 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S&P나 무디스가 이제 메이저고 피치는 상대적으로는 이제 따라가는 데인데 네. 피치가 이번에 했던 것의 가장 큰 역할은 강등의 효과 때문에 갑자기 신용등급에서 미국 국채를 팔아야 되는 펀드들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것보다는 강등 이슈보다는 강등을 표현하면서 가리킨 손가락이 미국의 부채가 역시 원래는 잊어먹었던 가려졌던 부채의 레벨이 엄청 올라와 있다. 이걸 이제 느끼게 된 거죠. 네. 더군다나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그걸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피치가 두 번째로 주장했던 거는 뭐냐면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을 보니까 앞으로도 난항이 계속 될 것 같다. 해마다 반복된다. 그러니까 이게 특히 지금 하원을 공화당이 차지했을 때 단 한 번도 편하게 넘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당장 10월 달에 있을 10월에 이제 내년도 예산, 미국은 11월부터 새롭게, 그러니까 10월부터 그러니까 그 회기 연도가 10월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걸 앞두고 이제 아마 공화당하고 또 민주당이 엄청 싸울 거다라는 걱정 때문에 사실은 강등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금리를 다시 한번 올라가게 하는데 큰 부담을 주게 된. 그래서 미국이 생각보다 앞으로 계속 부채는 늘어나고 그것의 원인이 되는 재정 적자는 지속적으로 늘 수밖에 없겠다라는 걱정이 결국은 시장에 그 사이에 미국 국채를 살 때 걱정 안 하던 기간 프리미엄이라는 것을 요구하게 되는 시발점이 됐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큰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매크로 부분들 점검하고 뒤에 이제 조정기 액션 플랜 뒷부분도 시간을 좀 할애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조금 이제 넘어가면요. 일단 그러면 금리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에 남아 있는 건데 9월에는 지금 페드워치 같은 경우도 동결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11월에 한번 올릴 수 있다는 시장의 의견이 있고 골드만삭스는 11월에도 못 올릴 거라는 얘기가 있고요. 금리 인하야 어차피 올해는 물 건너간 거니까 내년 시점을 봐야 되는 거고 일단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올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제 멈췄다고 볼 것인가 시각 어떠세요, 본부장님? 이것은 그 파월이 7월 달에 얘기했듯이 라이브다 지금. 그때 들어오는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저는 적어도 한 번을 열어두는 게 너무 지금 단언하는 거는 좀 이르다. 첫 번째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시장에서 원래 채권 시장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내년에는 무조건 낮추는 거 그것도 많이 낮추는 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보면은 지금은 희소식이 별로 안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경제가 너무 과열돼 있기 때문에 연준의 긴축을 좀 더 강화할 수밖에 없도록 연준을 압박하는 작용이 되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그냥 골드만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내년 상당히 그 연착륙의 그러한 내러티브 이런 것들이 작용하기에는 아직도 아주 빡빡한 지금 경제 상황이라 보셔야 될 것 같고 하반기 내년에 대한 그러한 그림 상당히 그러니까 현재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포지션에 적합한 딱 좋은 그러한 시장 상황이 연출될 거를 기대하면서 가는 거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이제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또 표면에 됐습니다. 이제 헝다 사태가 수면 위에 가라앉았는데 미국이 위한 컨트리 가든이라는 쪽에 디폴트가 있었고요. 또 게다가 뭐 헝다는 이제 잊혀진 줄 알았는데 미국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 또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국 지표도 안 좋고 중국 우려가 상당히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경제, 중국 위기 전망과 또 여파는 어느 정도로 측정하십니까?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1인당은 낮지만 전체 규모는 워낙 네. 뭐 미국이 23조 달러, 중국이 17조 달러로 GDP 규모로 엄청 큰 규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이 뭔가 움직이면 보통 과거에는 미국이 뭐 재채기라면은 다른 나라는 감기 걸린다. 지금 비슷한 걸 이제 중국에 지금 적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걱정들 하고 있는데 다만 중국이 소위 이제 당장 걱정할 거는 소위 신용 위기 또는 금융 위기 이런 걱정들을 일단 당장 그건 바로 확산이 되니까 그렇죠. 예. 걱정들을 하는데 다행스러운 거라고 해야 될까요? 중국은 소위 이제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부채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external debt to GDP라는 것이 그 GDP에서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채 비율이 한 18% 정도 작년 여름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런 정도 사이즈의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어서 이것이 이제 소위 전염되는 이슈는 적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중국의 소비가 줄어드니까 당장 지금 역할을 하는 게 독일의 자동차 수출이 좀 둔화됩니다. 또 중국이 뭔가를 또 거꾸로 중국이 또 너무 공격적으로 이걸 부양하겠다고 나왔으면은 원자재가 급등할 수 있는 또 이런 양쪽의 양극단의 그러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의 사실은 현재 이런 문제가 당장 불거진 거라기보다는 지난 10여 년간 거죠. 누적된 겁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블랙스완 검은 백조가 아니라 회색 코뿔소. 그렇죠. 네. 그레이 라이노스라고 하죠, 보통. 결국은 회색 코뿔소가 눈에 보이는데 뻔히 보이면서 나한테 뚜벅뚜벅 달려오는 게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것이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해결을 하려고 노력들을 할 텐데 해결이 될지의 여부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근에 주가 조정을 야기한 우리가 좀 잊고 있었던 글로벌 환경을 먼저 점검을 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간을 좀 안분해서 그래서 매크로 얘기도 궁금하시겠지만 그래서 시장의 경로는 어떻게 갈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더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파트 2로 이제 조정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소위 조정기 액션 플랜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은 원래 당초 조금 조정을 예측하긴 했습니다. 네, 7, 8월에. 근데 이제 폭이 깊어지니까 고민이 있는 건데 하반기 전망은 대체적으로 증권사들이 위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지수보다는 약간 종목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 남은 그 하반기 시장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이 방송에는 나와서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연초부터 상고하저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워낙 시장이 비관적이기 때문에 거꾸로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저는 사실은 경제 환경이 지금 당장은 되게 좋지만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종목 장세가 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그 특정 종목, 특정 업종의 쏠림 현상이 이 유동성 장세와 맞물리면서 어마어마한 이제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막 10배도 그렇죠. 올라간 종목도 있고, 뭐 미국이든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것들이 그대로 갈 수 있느냐? 하반기에 이익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고서는 사실은 그것이 버텨내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그렇죠. 당장 지금 3분기 내년에 대해서 미국은 3분기를 플랫 보고 4분기부터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는 조금 더 그것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것도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생각보다는 미국의 소비, 전 세계의 소비의 엔진인 미국의 소비가 지금은 강해 보이지만 리볼빙 쪽에서 이미 역성장 나오고 있고 지금 3분기 말 되면 연준 발표에 의하면 대략적으로 초과 저축이 다 소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현재의 그러한 소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고민하게 될 거고 이것이 결국은 이익과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하반기에 만만치 않은 이미 주가는 기대감 때문에 끌어올렸는데 하반기에 그런 실제로 펀더멘탈 이익이 따라와 주지 못한다면 실망이 나타날 가능성 그것이 결국은
조정의 빌미로 계속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기본적인 올해 흐름들을 이제 상고하저 패턴으로 이제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동성 장세에서 자연스럽게 실적 장세로 좀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고리들이 잘 나타나고 있지 않은 흐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꼭 뭐 상고하저라고 해서 하반기 뭐 지금보다 빠진다, 밀린다 이렇게 얘기하면 주가 빠진다면 다들 안 좋아하시니까 올라가기가 좀 버거운 환경이고 맞습니다. 그러면 장을 어쨌든 지수로 올리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종목별 장세가 나타난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당연히 이익을 잘 나타내는 이 어려운 그렇죠. 국면을 네, 뚫고 네. 이익을 내면 당연히 주가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네. 그런데 지금 이익보다 너무 앞서간 주가들에 대해서는 사실 거기서 또 실제로 상반기 그 소위 실적들이 많이 났으니까 네. 주가 상승해서 네. 그런 것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필요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이제 실적을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2분기 실적이 이제 종합되면서 뭐 어제쯤 기사가 났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반토막나다 이렇게 났는데 당연히 뭐 경기 안 좋았고요. 그러나 사실은 2분기도 이제 2분기를 지나면서 뭔가 약간 그 실적 전망치들은 다운보다는 업사이드 되는 측면 아닌가. 반도체도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 이제 3분기 컨센 나온 게 2조 3천억 이렇게 나오면서 그죠? 4분기에는 4조 7천억? 뭔가 좀 실적은 좀 3분기를 4분기로 가면서 조금 더 지금보다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뭐 사실은 그런 이제 업종별로는 다 다를 수 있을 것 네네. 같은데요. 뭐 사실은 지금 그 소위 그 재화 쪽 거기 결국 반도체는 재고 이슈죠. 예. 재고가 이제 소진이 되고 있느냐가 일단 1차적으로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미 바닥이다라는 분도 있지만 또 밀려질 수 있다라는 분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네. 스마트폰 판매나 매출이 중국에 이런 데서 확실히 좀 약화되고 있는 것이 분명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특정 분야의 일부 사실은 그 반도체 수요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TSMC나 이런 데도 사실은 자기네들 올해 연간 목표치들을 낮추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주가에 의해서 거꾸로 좀 달려간 주가가 모든 걸 선행해서 말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추정치들을 조금 좋게 만들었던 이런 것들도 분명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때 가봐야 아는 상황이라서 지금부터는 사실은 이제 월별로 뭐 주별로 발표되는 숫자들을 보면서 진짜 실적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냐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상당히 좀 뭐랄까 마음 편히 못 지내려고 잘 열심히 집중해야 되는 시점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한적인 장세 속에서 투자의 기회, 아이디어를 찾아야 되는데요. 그런 섹터나 얘기하기 전에 AI와 관련된 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상반기에 미국 주가를 끌어올린 것도 빅테크들인데 AI라는 인공지능이나 산다가 어쨌든 혁신을 사실 시장은 원하지 않습니까? 그걸 기업들이 쫓아가면서 산업으로 확산되는 건데 AI의 성장성, 엔비디아, 국내 반도체, 하드웨어 이런 쪽의 어떤 큰 추세들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 장기 추세는 유효하다 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들 얘기하듯이 우리가 2000년, 23년 전으로 거슬러 내려가면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라는 게 시장에 나오면서 세상이 바뀔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갔었던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금 AI가 그때와 거의 같은 맞먹는 오히려 더 강한 그러한 정도의 큰 변화라고 보고 있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다만 초기에는 누가 승자가 될지 잘 모르니까 다 끌어올리고 사실 대장주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시스코였고 지금은 엔비디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매출액 대비 가격 비율이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한 40배? 그러니까 이익이 아니고 PER이 아니고 PSR이 40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성장성을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시장이. 다만 거꾸로 말하면 조금만 거기에 대해 미스를 해도 또 상당한 또 처벌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사실은 또 하나는 AI 서비스가 당장 돈을 버는 상황은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투자를 하는 단계거든요. 돈 버는 건 기대감이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AI, 그러니까 소위 엔비디아는 자기의 칩을 많이 파니까 좋지만 그걸 사다가 소위 모네타이제이션이라고 했죠. 현금화
돈을 벌어야 되는 데들은 구글이니 아마존이니 우리나라 네이버니 뭐 이런 데지 않습니까? 네. 일단 당장은 초기에 돈이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소위 글로벌 그 플랫폼 사업자들이 캐펙스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상황이라서 이 두 개가 맞물린 걸 보면은 엔비디아의 PSR이 좀 너무 높아 보인다라는 그런 주장들도 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두 개를 놓고 보면 AI 큰 장세는 맞는데 초기에 워낙 좀 강하게 당겨놨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도 큰 성장통 굴곡 없이 계속 갈 거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그런 소위 한 템포 쉬고 가는 것에 대해서도 좀 염두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막 질문대로 따박따박 안 가는데요. 궁금한 거를 이제 중심으로 여쭤보는데 대답을 잘 해주시고 계셔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뭐 장 하반기에 대한 기본적인 비유는 이제 들었고요. 그런 가운데서 어쨌든 또 대세 상승은 아닐지라도 그렇죠. 시장을 주도해 가거나 혹은 뭐 실적의 모멘텀이든 어떤 모멘텀, 뭐 유동성의 모멘텀이든 좀 하반기에 좋게 보시는 섹터나 업종은 어느 쪽입니까? 큰 그림에서는 그 어떤 자산을 평가할 때는 금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금리의 수준이 제일 중요하고요. 소위 말하는 위험하지 않는 안전자산의 그림이 미국 국채고요.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가 어제 거의 4.3 한번 넘어갔다가 네. 좀 근처 와 있는 상황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넣어놓으면 연에 4.3%를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사실 나머지는 엄청난 한 번에 100% 그러니까 2배 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50% 날 수도 있는 이 주식 입장에서 놓고 보면 엄청난 이제 경쟁자가 나타나는 셈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 보면 지금 미국의 금리 수준이 계속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지금 상황은 주식은 이제 많이 비싸졌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자신의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확고한 안전자산인 채권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고요. 통상적으로 6대4, 주식 채권 비율을 6대4로 보는데 지금은 그거를 좀 역전시킬 타이밍은 분명 왔다.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식도 지금은 비싼 그러니까 소위 이제 미래 성장을 보고 성장주에 투자하기보다는 가치주 쪽에 안정적인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이렇게 고금리 상황에서는 좀 더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산 배분 전략을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를 뭐 종목 얘기 못 하시지만 조금 지금 말씀하신 걸 섹터로 조금만 더 세분해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네. 가장 비어 있는 빈집털이가 네. 가능한 업종으로 보면 뭐 미국 기준이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네. 에너지 업종이 사실은 많이 비어 있습니다. 네. 그쪽에서 캐시플로우는 상당히 좋거든요. 예. 지금 상황이. 예. 그다음에 그쪽에서 배당이 꾸준히 나옵니다. 사실은 이거는 채권하고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시면 지금 성장주는 이런 높은 금리에서 성장주가 지속적으로 아웃퍼폼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보면 채권이나 채권스러운 업종 종목에다가 좀 더 비중을 주시는 것이 좀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가치주라고 아까 얘기하시는 거죠? 성장주보다는. 네네 맞습니다. 예, 오늘 딥사이트 한화자산운용 송재경 마케팅 본부장님이 오셔서 하반기 중심을 잘 잡아주셨습니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